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좀 제가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샤이하지 않다. 물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자신있게 어필하는 건 참 좋은 건데, 문제는 경제라든가 이런 상황이 좋았을 때 내가 나의 주장을 이렇게 어필한다라는 거는 내가 나의 주장을 어필하면서 상대방의 주장까지 들어줄 수 있다라는 그런 여유가 있는데, 경제가 어려우면 여유가 없거든요. 따라서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은 상태에서 색깔이 강해진다라는 거는 결국 이거는 대립각이고 싸우자는 각이거든요. 이게 단순히 정치뿐만이 아니라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제에서도 나오는 모든 이슈들이 다 갑론을박이 너무 강해요. 특히 금리 인하 부분은 더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일부에서 작년과 지금 똑같이 미쓰리는 연말에 증시를 좋게 보고 있지 않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작년은 금리를 인상했기 때문이고 올해는 금리를 인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만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잘 못하세요. 그런데 여기에 조금 더 부가 설명을 드리면 제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건 이런 거예요. 제가 앞서서 만약에 우리 옆집에 돈도 별로 못 버는데 대출 받아가지고 막 펑펑 쓰는 사람이 있는데 맨날 자녀한테 스테이크를 먹인다. 근데 이제 그 대출 받은 것도 이제 다 이제 써가고, 물론 완전히 소득이 없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소득보다 쓰는 돈이 더 많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집에서 야, 이제 우리 여윳돈이 별로 없다. 야, 이제 우리 스테이크 못 먹겠다. 라고 했을 때, 아, 무슨 소리야. 우리 애는 스테이크 먹여야지. 야, 대출 좀 더 땡겨. 스테이크 먹여. 이게 바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좀 최근 유동성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2008년도에 금융위기 때 금리 인하 유동성은 죽어가는 애를 살리는 거고, 지금의 유동성을 푸는 거는 매일 스테이크 먹던 사람이 계속 스테이크 먹기 위함이다. 근데 우리는 만약에 우리 이웃에서 그런 집안이 있으면, 아이고, 저 집안, 저 집구석 조금 있으면 망하겠구만, 파탄하겠구만, 이라고 하죠. 자, 또 하나 비유를 해드리면, 어떤 사람이 은행 대출을 받으면요, 100만 원 대출 받거나 300만 원 대출 받거나 1000만 원 정도 대출을 받으면 걱정을 합니다. 아, 이거 어떻게 갚지? 이거 갚을 수 있을까? 내가 뭘 절약해야 되지? 내가 뭘 아껴야 되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시간이 지나서 1000만 원이었던 빚이 6천만 원, 7천만 원, 8천만 원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때부터는 그 빚에 감각이 없어요. 그리고 어찌됐건 그 빚을 받아서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던 간에 그 빚의 일부가 그 사람의 생활을 풍족하게 했기 때문에 풍족함 속에서 이미 그 풍족함이 빚 때문에 얻어진 풍족함인데도 불구하고 그 착각 속에서 빠져버립니다. 즉, 제가 걱정하는 거는요. 2008년도 금융위기는 기아를 살리는 거고 지금의 유동성을 푸는 거는 매일 스테이크를 먹으려고 하는 거라는 거는 결국 뭐냐면 마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생각의 차이라는 겁니다. 그 생각의 차이가 저는 너무나 무섭다라는 거죠. 자, 미국의 금리 인하 보세요, 여러분. 우리 올해 2019년도 1월 달에 작년 12월 달에 미국 증시가 너무나 안 좋아서 1월 4일 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나 비둘기예요라고 합니다. 여기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나 비둘기예요라고 한 건 무슨 의미냐면 원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올해 미국이 2번 혹은 3번 그게 안 되면 최소 1번 정도의 금리 인상을 하려고 들었어요. 그런데 1월 4일 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나 비둘기예요라고 손든 건 뭐냐면 나 금리를 인하할게요가 아니에요. 단지 올해 2019년도에 내가 금리 인상하기로 한 거
안 하겠습니다라고 한 거였거든요. 그때 우리는 너무나 좋아했죠. 환호했죠. 감사했습니다. 금리 인상할 것 같았는데 금리 인상을 안 한대. 그때 금리 인하 카드 신호를 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단지 금리 인상을 더 이상 안 할 것 같아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예요? 최근 들어서 금리 인하를 2번이나 했어요. 우리 감사해야 하지 않아요. 그죠? 하물며 지난 7월 달에 금리를 인하했을 때 25bp 인하하니까 에이 뭐야 50bp 인하할 줄 알았더니 이런 실망감 때문에 증시가 하락합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작은 거에 감사할 줄 모르는 이 마음 때문에 저는 이게 걱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갖다 줘도 이제는 성에 안 차요. 기아에 허덕이는 아이는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보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지만 매일 스테이크 먹는 애한테 따뜻한 우유를 한 잔 갖다 주면 그 우유를 집어 던지겠죠. 즉 시장이 금리 인하를 하고 어느 정도의 유동성이 시장에 반영이 되겠지만 문제는 그 돈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마음 자체가 작은 거에 감사할 줄 모르는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어떠한 약을 쳐도 이제는 효과가 나타나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게 제가 그러잖아요. 2019년도 하반기에 미국이 금리 인하해도 금리 인하 효과가 더 이상 금리 인하가 증시를 상승시킬 수 없을 거라는 걸 여러분께서 실감하실 겁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몇 달 전에 해드렸잖아요. 그리고 여러분께서는 제가 전해드렸던 대로 지금 그거를 경험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자 시장에서는 연준 의원들은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요, 고민은 우리는 늘 해요. 그런데 고민이 어떻게 달라졌냐면 제가 아까 2부에서 지금 세상은 샤이하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샤이한 금리 인하면 지난 7월 달에 금리 인하를 했어요. 그게 예방적 금리 인하였다고 쳐요. 그러면 9월 달에 굳이 금리 인하를 또 얘기하지 않아도 될 거였으며 하물며 야 우리 예방 금리 한 번 더 하자라고 하더라도 야 있지 지난번에 금리 인하 7월 달에 했고 말이야. 그리고 이미 6월 달부터 금리 인하 할 거라 그래서 시장 분위기는 벌써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데 야 경제 상황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야 우리 이거 또 금리 인하 또 해야 되냐? 하지 말자 이런 의견. 또 반대편에선 뭔 소리야. 물 들어왔을 때 놓줘야지. 이럴 때 한 번 더 금리 인하 해줘야지만 경제가 더 좋아질 수 있어. 이게 샤이한 금리 인하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연준은 뭘 고민하냐면 금리 인하 2번 했는데 이거 별로네? 하면서 또 해야 되나? 이런 의견과 야 뭔 소리야 2번 했는데 이런데 또 하면 안 되지. 또 금리 인하에서 만약에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정말 금융위기 때 우리 연준이 해야 될 일이 없어. 이런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금리 인하를 놓고 봤을 때도 샤이한 금리 인하에 대한 갑론을박과 지금 갑론을박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총재. 이 사람 올해 투표권 없어요. 근데 내년에는 투표권을 보유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 미국 경제 강하다. 기준금리 인하 반대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미국 경제가 강하다고 생각할까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2% 미달 물 건너갔고요. 미국의 GDP 경제 성장률 작년에 비해 한참 아래 떨어져 있고요. 최근 들어 미국의 주택 지표라든가 소매 지표 같은 게 반등하긴 하지만 이건 왜 반등하는 거예요? 미국 국민들이 먼저 설레발쳐가지고 지갑을 열기 때문에 반등하는 거란 말이에요. 즉 그 얘기는 이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총재가 금리를 인하하지 말자고 얘기하는 거는 미국 경제가 정말 좋아서라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금리 인하를 했을 때 만약에 정말 위기가 왔을 때 더 이상 연준이 할 수 있는 카드가 없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금리 인하를 반대하고 드는 겁니다. 반면에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9월달 FOMC에서 50bp를 주장했다고 하죠. 그 사람은 이런 거죠. 야, 예방 주사를 놨는데 확실하게 놔줘야 돼. 뭐 이런 거겠죠. 지금 금리 인하를 하나 놓고 보더라도요. 의견이 샤이하지 않아요.
자, 미국 대선으로 넘어가 볼까요? 미스리가 그랬죠. 트럼프 대통령은 다이아 수혈을 물고 태어나서 부동산 재벌이 됐고 세계에서 가장 강한 미국의 대통령까지 됐다. 그런데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라고 했죠. 그래서 미스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대선은 어려울 것이다. 거기에다가 그럼 민주당이 그럼 조 바이든이냐? 조 바이든도 좀 아닐 것 같다. 자, 그런데 24일 날 쿼니피엑 때 민주당 대선 주사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조 바이든이 25%, 워런이 27%. 지금 조 바이든이 워런에게 밀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요, 우리가 미국 언론을 다 흡수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사실 미국 내에서도요, 조 바이든은 아닌데라는 얘기가 일치감치 좀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미국에 계신 분들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우리는 언론 보도에서 민주당에서 가장 강력한 후보 조 바이든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인 미국에서는요, 조 바이든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공식적인 여론조사에서 워런이 조 바이든을 물리쳤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지켜봐야 되고요. 자, 민주당에서는 향후 몇 주 내에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죠. 일단 10월 4일까지 폼페이오 장관에게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우크라이나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라. 자,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청문회를 거쳐서 향후 몇 주 내에 이제 청문회 한다고 했으니까 청문회를 거쳐서 11월까지 아니면 빠르면 10월 말이라도 탄핵 표결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공화당 중에서도 이 에머데이 하원 의원이 이 사람이 네바다주의 사선한 의원인데요. 이 사람도 자기가 공화당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이 탄핵 조사 일단 지켜보자. 즉 판단 보류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 탄핵이라는 이슈를 놓고 봤을 때 하원에서는 가결될 수 있지만 상원에서는 여전히 공화당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 즉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이 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메시지가 주는 건 뭐냐면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여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공화당이 이 상원을 주름잡고 있어도 지배하고 있어도 만약에 여론이 트럼프 탄핵을 강렬하게 원한다면 결국 공화당도 어쩔 수 없이 트럼프 대통령이란 카드를 버려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무섭지 않습니까? 영원한 내 편이 없잖아요. 나한테 불리할 때는 언제든지 쳐낼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상원에서 이렇게 공화당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탄핵이 안 될 거야라는 생각이 물론 한 50% 정도 되지만 공화당 내에서도 이렇게 의견을 달리하는 의원들이 하나둘씩 나온다든가 그리고 이 사람들도 이렇게 의견을 바꾸는 트럼프 대통령 탄핵하자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그 뒤에는 국민이 있다라는 거죠. 자기의 표심을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과연 앞으로의 이 탄핵 문제는 물론 상원에 갔을 때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안 될 거다라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만 사람이 하는 일이고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사람의 마음,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바람보다 더 쉽게 변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특히 민심은 앞으로 1년 넘게 남은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일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투자자들은 아예 트럼프 대통령 탄핵 안 될 거야 라고 그냥 완전히 선을 걷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탄핵되면 어떻게 하지?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결국 시장에서는 탄핵이냐 아니냐 이 이슈를 두고 언론 플레이로 계속 시장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만 멀미하기 필요하게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한쪽으로만 쏠리지 마시고 이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안고 가시라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은 야만인이다. 그리고 만약에 민주당의 야만인 의원들이 만약에 공화당이었다면 그들이 내가 하고 있는 것을 오바마 대통령이 했을 것이다.
이거 과연 상상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뜬금없이 오바마를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는 그렇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이런 행동을 안 했죠. 예. 저는 제가 방송에서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저는 오바마 대통령이라는 색깔을 되게 좋아합니다. 예. 그 품위와 유지, 그러니까 품위와 우화를 떠는 그런 그 정치판에서 어찌 보면 돈다방 미쓰리처럼 산티나게 자기 색깔 팍팍 이렇게 티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주식시장에 몸담고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 한마디 한마디 때문에 주식시장이 출렁거리는 게 지금 불편했지만 어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비주류였고 자신이 아웃사이드였던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됐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보란 듯이 언론을 뒤흔들고 경제판을 뒤흔든 겁니다. 전 충분히 되게 멋진 캐릭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만약에 주식시장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저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였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일개의 개인 투자자로서 주식시장에서 휘둘리니까 그 휘둘리는 사람이 좀 싫은 거죠. 그래서 제가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하는 거지. 어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스타일은 굉장히 매력적인 스타일이긴 해요. 정말 그 탁탁한 보수 세력들 그런 것들을 막 뒤흔드는 예,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이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예, 제 생각으로는 매력적인 캐릭터를 가졌습니다만 뭐라 그럴까요? 역시 이렇게 기존의 그런 부류와 어울리지 못함에 있어서 생기는 노이즈, 그 노이즈가 결국 지금 예, 탄핵 이야기까지 나오게 만든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안타까운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면 CNBC에서 10월 10일부터 워싱턴 DC에서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회담이 열리기로 했다. 자, 또 하나 CNBC에서 이런 보도를 내놨습니다. 백악관이 중국에 대한 모든 금융 투자를 차단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대중국 투자 제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자, 어떤 방식이냐?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상장 폐지를 시켜버린다든가 아니면 미국의 공적 펀드가 중국 시장에 대한 투자를 하지 못하게 차단한다라는 거죠. 만약에 미국이 이런 카드를 쓴다면 그 명분은 감독과 투명성이 결여된 중국 투자로 눈덩이 손실을 떠안을 리스크를 차단시키자.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야, 중국 저 경제지표 쟤네 분명히 조작하는 걸 거야. 그리고 중국 쟤네 금융시장이 얼마나 허접한데 괜히 거기다 투자했다가 나중에 문제 생기면 그 손에다 우리가 떠왔는데 그러지 말자. 야, 리스크 있는 투자하지 말자. 이게 명분이라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 일부에서 말씀드렸죠. 최종적인 목적은 중국의 금융 개방이고 금융 개방을 하되 중국도 금융 개방을 하고 싶어 해요. 어떻게 해요? 우아하고 품위 있게. 근데 그거를 누가 인정하지 못합니까? 글로벌 파워머니가 인정하지 못해요. 왜? 싼 가격에 사는 꼴이 싫거든요. 그러니까 비싼 가격에 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거든요. 싼 가격에 사고 싶은 거거든요. 그럼 싼 가격에 사고 싶으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의 가치를, 내가 원하는 물건의 가치를 저 땅바닥으로 추락시켜버려야죠. 그래서 그 누구도 아유, 야, 저거는 다 죽었어. 저거는 사면 안 돼. 큰일 나. 야, 저 옆에 가지도 마. 큰일 나. 이렇게 헐값이 됐을 때 인생 살려주는 셈치고 손을 내미는 거죠. 아주 헐값에. 저는 정말 돈이 무서운 건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녀 사이에서도요. 저는 그런 그 상황을 옆에서 지켜본 적이 있었는데 어떤 돈 많은 남자가 어떤 여자가 마음에 들어요. 근데 코가 좀 세요. 코가 높아요. 쉽게 안 넘어와요. 그러니까 그 여자를 사지로 몰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광경을 봤거든요. 그 나중에 그 여자가 이렇게 도와주세요. 손을 번쩍 들게 만드는. 저는 그거를 전문 용어로 적대적 M&A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결국 원하는 거는 글로벌 파워머니는 중국의 금융시장을 적대적 M&A를 하고 싶은 거죠. 상대방 가치를 엄청 떨어뜨려서. 그 저는 사실 이 중국의 어떤 자본시장을 이렇게 뭐 상장 폐지하고 이런 거, 뭐 명분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고, 이건 결국 미국이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였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실현 불가능한 단순한 검토일 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거는 실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결국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상황이 된 것처럼 이 금융 제재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거죠. 제가 누군가 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 대해서 뜨거운 이 악유를 했는데,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국이 뻘짓했다는 거죠. 시진핑 주석이 그냥 앞으로 10년만 가만히 몸에 물 묻히고 엎드려 있으면 한 10년 뒤면 중국을 이길 수가 있는데, 벌써 그냥 뭐 중국의 뭐 부흥이 어쩌고 이러고 나대는 바람에 미국을 거슬렸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벌어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런 거죠. 굳이 시진핑 주석이 그렇게 나대지 않아도 이미 화웨이 같은 기업이, 샤오미 같은 기업이 미국의 기업들을 충분히 지금 겁나게 하고 있고 시장 지배력을 엄청나게 지금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시진핑이 거기다 대고 공식적으로 나대는 걸 발표하고 안 되는 거는 상관이 없는 거다라고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었는데요. 미국이 중국의 어떤 그러니까 돈줄을 잰다. 이거는요, 그냥 운명이에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중국의 금융위기를 그리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 금융위기가 결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보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요, 우선, 중국이 10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 국경절로 쉽니다. 그리고 홍콩은 10월 1일 날 쉬고요. 10월 7일 날 쉽니다. 10월 1일은 국경절이기 때문에 쉬는 거고 10월 7일은 중앙절이기 때문에 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번 주에 개천절날 쉬게 되고요. 다음 주에는 한글날 쉬게 됩니다. 이번 주에 가장 관심 있게 볼 만한 것은 아까 제가 지금 세계는 샤이하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자기의 색깔이 뚜렷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그 색깔이 너무나 복잡하다. 자,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지금 의견이 굉장히 복잡하죠. 그런데 그런 복잡한 의견들을 가지고 있는 연준 의원들이 이번 주에 엄청난 발언들을 합니다. 10월 1일 날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가 연설하고요. 바우만 연준 이사가 연설을 하는데 시카고 연은 총재는 비둘기파고 바우만 연준 이사는 매파입니다. 그리고 10월 2일 날 리치몬드, 필라델피아, 뉴욕 연방은행 총재들이 연설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성향이 모두 중립입니다. 자, 10월 3일 날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가 연설을 한 번 더 하고요. 10월 4일 날은 클리브랜드 연방은행 총재, 이 사람은 매파고요. 그리고 보스턴 연방은행 총재, 이 사람은 비둘기입니다. 그리고 애틀란타 연방은행 총재는 매파입니다. 즉 10월 4일 날은 매파 2명과 비둘기파 1명이 연설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연설까지 합류합니다. 자, 어쨌든 중국은 증시가 쉬니까 중국 증시를 잠시 배제해 두고 우리는 이제 미국 증시를 바라보면서 같이 랠리를 이제 만들어 가야 될 텐데 미국도 실적 시즌이지만 지금 실적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고요. 결국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렇게 매파, 비둘기파, 중립 이런 사람들의 의견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에요. 자, 여기에다가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좀 의지하고 있는 삼성전자 3분기 실적 발표, 잠정 실적이 이번 주 10월 4일 날 발표됩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한 7조 원 정도의 영업 이익을 예상하고 있죠. 이 10월 4일 날 또 뭐가 발표됩니까? 미국의 고용지표, 9월달 고용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지금 현재 14만 5천 개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고용이 강할 때가 언제라고요? 18만, 최소 18만이고요. 평균적으로 19만, 20만, 21만 정도가 돼야지만 미국이 고용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미국 고용이 벌써
14만 5천 개 이상한다는 거는 눈높이를 낮춰놨다는 뜻입니다. 미국 고용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그리고 실업률은 3.7% 유지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유로존에 대한 지표도 나올 거고요. 생산자 물가라든가 소매 판매 유로존에 관련된 지표도 나올 거지만 이번 주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지표는 미국의 고용 지표. 이 고용 지표에 따라서 10월 달 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의 확률이 확 커지겠죠. 거기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실적 가이던스. 그러나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미국에 대한 미국의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 그렇게 크게 키우고 있지 않는 것 같고요. 삼성전자도 그래 7조 원 나올까? 나오겠지. 나와야 될 텐데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오늘 9월 말일 마무리 잘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10월부터 진행되는 10월 한 달 동안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변동성을 잘 이겨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료가 나오면 좋은 재료가 나오면 증시가 올라가면 주 종목이 올라가면 그거는 사는 타이밍이 아니라 파는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종목이 올라갈 때 사야 될 때가 있어요. 주식이 올라갈 때 사야 될 때가 있고 주식이 올라갈 때 팔아야 될 때가 있는데 저는 지금은 주식이 올라갈 땐 팔아야 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금 갖고 계신 분들이요? 주식이 내려갈 땐 분할 매수를 하시면 되죠. 언제까지만 내려가겠습니까? 한 번쯤은 튀겠죠. 자,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10월 1일, 10월의 첫날, 과연 9월의 마지막 날 미국 증시가 어떻게 시작이 될지, 그리고 참고로 보리스 존슨 총리는 10월 31일 날 무조건 브렉시트 할 거고 총리 내려놓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영국 이야기를 비롯해서 글로벌 이슈들 꼼꼼히 체크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시작 잘 하시고요.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